동시에 재미없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창의력과 역동성을 좀 저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후대에는 카이스트에서 입 막고 끌고 나간 사진하고 그리고 이 영상 제재한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좀 토론을 계속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앞 시간에는 월요일 날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 해주셨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님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통장 많이들 갖고 계신데 거기 들어간 돈 어디 쓰이는지 아세요? 다들 어딘가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강정수 박사님 나오셔서 AI 시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이 갖고 있는 비전은 뭔지. 우리 어제는 비트코인 다뤘는데 비트코인도 굉장히 핫해지고 있고 오늘은 핫한 엔비디아 다룹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또 이광수 소장님 모셔서 부동산도 다룰 테니까요. 오늘 뒷코너까지 다 들으시고 월요일에도 다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분만 기다리시면서 다시 정성훈 교수님하고 돌아와서 청약통장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청약통장 이야기 해보려고요.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젊을 때 청약통장을 네. 가입을 해놨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잊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분양받으려고 한번 꺼내서 찾아보고 그랬었는데요. 네. 보니까 요즘은 또 청약통장 가입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옛날에 가입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돈을 묵혀뒀는데 이렇게 묵혀둬야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청약통장이 요즘 좀 인기가 시들해지는 건가요? 네, 청약통장은 지금 현재 한 2,80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입자도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 가입자들이 나가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사실은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아도 그 미분양을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뭐 강남이라든가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수백 대 뭐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때 거기는 이제 로또기 때문에 거기는 또 가입될 확률이 적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굳이 제가 청약통장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미분양이라든가 일반 분양 나오는 거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경기가 되면 가계부채가 지금 사상 최고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자금 마련이 어려움이 이제 겪는 거죠. 특히 청약통장 가입하시는 분들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청약통지를 해제해서 그 자금을 갖고 뭐 생활자금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거기 돈 묶어놓는 게 사실 좀 부담이긴 해요. 저는 사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꺼내봐서 그런데 금리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지금 이제 네. 고금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그냥 정기예금 넣어도 4%대 네.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훨씬 제 통장은 굉장히 또 금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낮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나라 이제 청약통장 역사를 보면 청약예금, 부금, 저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이거를 청약통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러니까 만능통장 해가지고 이거를 구조를 짰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그 국토부 용역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참여해서 교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제가 직접 그러면? 설계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청약통장을 가입자가 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금리를 4.5%로 고정이자를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 계정에 있던 그 자금들이 주택 계정으로 많이 빨려 들어왔습니다. 연간 7조씩.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서 그때 이제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4.5%면 상당히 고금리거든요. 예금금리가. 그러니까 그때 가입자가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저금리 시대가 이제 도래되면서 금리를 서서히 낮추기 시작하죠. 이거를 낮추는 거는 정부, 국토부가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정책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1%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2%대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교수님, 네.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지 그러셔서 저는 2009년 훨씬 전에 가입한 것 같아요. 엄청 금리가 낮던데요. 네, 그때는 정기예금 낮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항의도 많이 저한테 들어왔었습니다. 은행에서요. 네. 그러면 2,800명을 모으신 주역이시네요? 교수님께서? 2,800만 명. 2,800만 명.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모였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10조, 20조밖에 안 됐던 이게 이제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주택도시기금으로 이제 명칭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바뀌었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10조, 20조밖에 안 됐던 게 지금은 200조가 넘죠. 그러니까 10배가 늘어났습니다. 200조.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주택도시기금이 200조 10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만들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나 주거 서비스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10배로 늘렸는데 좀 허탈한 거는 이렇게 기금이 많이 쌓이고 부자가 됐어도 이 서민들의 주거난은 아직도 힘들다라는 게 참 아쉬운 대목이죠. 200조 원을 서민주택에 썼으면 서민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됐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안 되고 일단은 근데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거 200조 원을 누군가 갖고 원래는 있을까요? 지금 국토부 주택기금과에서 이제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이거를 위탁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국토부가 5개 시중은행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토부가 일단은 운용에 대한 거를 허그에다가 위탁을 주고요. 허그가 다시 재위탁을 이제 5개 시중은행에다가 선정을 해서 주고 5개 시중은행 중에서 간사를 이제 우리은행이 그동안 맡아왔습니다. 이게 다 청약저축이 전부 다 청약저축인가요? 200조 원이라는 200조 원의 한 대략적인 한 8, 90조는 청약저축, 100조 정도는 청약저축 자금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 구매할 때도 구청 가가지고 채권 그때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다 이제 국민주택 채권인 거죠. 결국은 우리 돈이네요, 어쨌거나. 그렇죠. 우리 돈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이게 이제 부채로 인식될 수 있는데 기금이라. 근데 사실은 부채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찾아가지 않습니까? 청약 자금을. 근데 신규 가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신규 가입자가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 기금이 망하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망해야지 이 기금이 망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은 이게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가입자가 줄고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줄 수가 있는데 또 신기하게도 가입자가 적더라도 가입 금액이 많으면 사실은 그렇게 또 줄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 돈을 찾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그렇죠. 돈을 더 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금 유지된다. 부채인데 부채가 아닌 내용상은 부채가 아닌 거죠. 형식적으로는 회계상으로는 부채가 많죠. 회계상으로는 누구의 부채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가 부채죠. 국가 부채.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를 우리가 정부 부채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공기업 부채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고 공적 연기금까지 다 이게 이제 그 광의의 개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요약해 보자면 이 돈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빌려준 돈인데 네. 정부는 허그에 주택도시기금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돈을 빌려준 주체인 네. 것 같은데 채권자인 사실은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임대주택이라 하면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그 다음에 이제 행복주택을 우리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입이 돼야지만 사실은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공공 분양에 이제 이 기금이 투하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공 분양에도 사실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투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운용이 좀 잘 안 맞는 게 여유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여유자금이라 하면은 돈이 뭐 이익이 났다라기보다는 200조 중에서 투입하고 굴리지 못하는 돈. 그 돈이 이제 많게는 40 몇 조가 있다가 최근에는 20 몇 조까지 줄었다가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을 최소화하고 거의 100% 가깝게 투입을 해야지만 사실은 이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200조 원의 이 기금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100조 원은 청약저축이고 네. 100조 원은 국민채권, 네. 국민주택 딱 채권이고 두 개만 항목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대체로 뭐 짜잔하게 되게 많습니다. 네, 다른 대체로 것들이. 크게 둘 네. 개가 주로 구성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160조 원 정도는 지금 어떤 다 투하돼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다 네,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 돈은 그럼 그 돈이 공공 분양이라고 그러면 네. 그거를 시행사한테 넘겨줍니까?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이제 보통 LH공사가 한 97% 정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이제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주택에 투하를 하는 거고 네네. 3%는 지자체에서 이제 지자체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자체 공기업이 이제 받아 쓰는데 왜 이렇게 지자체 공기업이 이 기금을 활용을 못 하느냐? 그 이유는 이 기금이 부채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쓰면은 부채가 되는 거고요. LH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금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왜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왜 다르냐.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도 지자체 공기업도 대출을 받을 때 이거를 자본으로 항목으로 넣어달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애초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LH도 똑같이 기금에서 빌린 거죠. LH공사가 빌린 건데. 예전에는 부채 비율이 뭐 300%, 400%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기금을 또 갖다 쓰면은 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 기재부 입장에서는 중앙공기업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부채 비율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본금으로 좀 해주면 부채 비율을 다운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300% 이상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200% 이상 만약에 쓰게 되면 경고등이 이제 날라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통제가 돼 있는 상태였고 LH공사는 사실은 부채 비율을 500%까지 허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금을 이제 자본금으로 해서 좀 낮춰주는 유인책을 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거네요. 공공주택 네. 프로젝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어쨌든. 네, 특혜를 그래서 줬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방공기업이나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과도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앙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약간 유연성 있게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LH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하게 해준 것이다. 네. 교수님 아까 그 돈 쓰는 얘기로 돌아가서요. 200조 원 중에서 160조 원은 어쨌든 주택 프로젝트에 다 들어가는데 네. 그럼 4, 50조 원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5조는 이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각각 한 곳씩 반씩 선정을 합니다. 예를 40조 같은 경우는 네. 20조는 증권사에 주고 20조는 자산운용사에 이제 운용자금을 하고 그 여유자금 갖고 이제 뭐 주식에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국내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는 거죠. 아, 운용을 한다고요? 그냥? 네. 그럼 4, 50조 운영하면 글쎄 그게 우리가 이자로 받는 게 만약에 2%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2%는 넘게 수익을 거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운용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요. 이제 대부분이 채권에 많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채권 금리가 사실 1%, 2%대다 보니까 운용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주식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40조 원 정도는 청약저축 등등해서 국민주택채권 등등해서 들어가는 있는데 그냥 네. 마타만 놓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아깝네요.
근데 뭐 그게 40조가 현재 고정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투입되는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20조대로. 20조 원대로 줄고요. 근데 그건 들락날락합니다. 운영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운영하는 거고. 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원래 목적은 서민주택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이 설립된 거죠. 그 목적에 맞게 투자가 되고는 있습니까? 요 160조 원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돈은. 저는 사실 좀 약간 아쉬운 게 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뭐 반값 아파트 이런 데다 좀 적극적으로 투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임대주택이 재고량이 전체 물량에서 8%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140만 주택 정도 되는데요. 대략 계산해 보면. 그런데 거기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또 한 5, 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전세 임대나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라든가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세 임대는 뭐 2년마다 전세 계약을 하는 거고요.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다가구 빌라 다세대 쪽에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매입을 안 합니다. 비싸서.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아무리 봐도 아파트가 많죠. 우리가 빌라나 어떤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도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임대주택에 공급을 하더라도 장기 공공 임대주택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공공 분양에 투하할 때도 사실은 좀 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골고루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돈이 되는 대로 LH공사의 입장에서도 또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동탄, 뭐 3기 신도시, 뭐 이런 용인, 수지 이런 데로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위례, 뭐 이런 데로. 네. 그럼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청약저축 가입하는 분들은 전국에서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민주택 채권도 전국에서 하시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LH에서 개발을 하는 큰 프로젝트들은 사실 요즘은 다 수도권 맞습니다. 신도시들 그쪽에 돈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돈을 내신 분들 그 돈으로 수도권에 집 지어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옛날부터 주장을 했던 것들이 이거를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자체로 이 관리를 넘기자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제주 지역에 이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사람들은 뭐 3기 신도시라든가 강원도에 살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극히 드물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네. 그 사람들은 제주도에 공공 분양을 받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당첨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 돈이 과연 제주도에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저축 납입하는 금액과 투입되는 그 지역에 투입되는 그 물량은 정확히 100%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디로 쓰이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어렵고요. 걷어들이는 돈은 이제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다 권한을 넘겨줘야 된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파악하는 경기도 도청이랑 경기도시공사죠. 그럼 그쪽에다가 그 청약저축 자금이 한 20 몇 조 정도 들어온다라면 그쪽에다 투입을 해야 돼. 그쪽에다 권한을 줘야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 26조 되는 금액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올바르게 가는 건데 이제 그 돈이 지금 거의 다 LH공사로 가다 보니까 그럼 LH공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매칭해서 투입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뭐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 수도권에 많은 그 대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도권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2019년도에 50%가 수도권에 이제 많이 이제 넘어갔는데 그게 딱 주택도시금의 실적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50% 이상 투입됐을 때 인구가 50%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도시기금을 저는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새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할 거고 그러면 좋은 집을 많이 짓는 곳에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에 많이 지으면 수도권으로 몰리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집만 진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분당이나 판교나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을 할 때 다 거기 이제 기업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도 깔리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금이 투입되는 곳에. 그러니까 사실은 집을 짓는 곳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골고루 분산해서 투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LH는 그 수요를 보고 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경기도에 많죠. 네, 사람들이 수요가 경기도에 많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제 그 싸움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논리로 간다라면 서울밖에 안 남아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근데 서울의 출산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서울도 이제 시차적으로 나중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 따지지 말고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이 균형 발전이 핵심이다라는 정책으로 해서 해야지만 우리나라 인구 소멸을 막을 수가 있는 게 이게 잘 산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잘 살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선진국일수록 낮죠.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균형 발전을 할수록 분명히 저는 출산율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네. 또 이게 서울이 제일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LH로부터 SH가 권한을 받아오면 서울이 제일 이득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건 맞나요? 사실은 이제 SH 서울시는 서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SH공사가 대신하죠. 근데 SH공사 서울에 작년에 계획을 보니까 이제 사장님을 좀 만났는데 한 40조 정도가 필요하다 돈이 현재. SH공사 사장이. 네, 그래야지 그 집중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투하할 수 있고 네네. 유후부지라든가 이제 뭐 공유지, 국공유지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입할 계획을 짰는데 지금 뭐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40조를 발행할 수가 없는 게 이 부채 비율을 300%로 탁 커트시키니까 공사채를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재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또 공기업 재정 건전성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제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LH공사가 현재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200%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26조나가 쌓여 있고요.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고, 뭐 최근에는 5조 5천억까지 흑자가 났고요. 적게는 7, 8천억씩 매년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LH는 부채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흑자가 났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우리 민간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업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PF 리스크가 있다고요. 네네. 그런데 공공은 사실은 독점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같은 데를 해제해서 거기에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봉익임선달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LH 입장에서는 택지만 그냥 매각하면 됩니다. 그 100% 매각하면은 택지 개발이익이 들어오는 거죠. 봉익임선달 사업이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거는 이제 민간 건설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네네. 거죠, 사실은. 아. 네,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지방 공기업들이 상당히 우량한 지금 공기업이 됐었을 거고 그러면 지방 발전이 훨씬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 뭐냐? 아니 그 확실하게 이익이 되는 거는 당연히 레버리지 극대화, 부채를 써서 해야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지방 공기업이 부채를 쓰게 되면 이건 다 리스크 떠안는다. 그거는 이제 경쟁 시장주의 경쟁 사회에서 만든 얘기지만 우리 공기업은 독점 사업이거든요. 그러네요. LH가 전국적으로 거대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잘게 쪼개서 지방으로 나눠줘서 그렇죠. 그래서 쓰게 LH공사 하자.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나 그 기업도시라든가 세종 그 이전하지 않습니까? 수도를요. 네네네. 거기도 이제 행정수도. 공사채를 수십조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개발이익을 많이 얻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 지자체 그런 모든 사업들이 지방 공기업이 그때 규제를 좀 풀어줘서 했더라면 지방 공기업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럼 뭐 지자체가 왜 좋아지느냐? 지방 공기업에서 벌어들이는 개발이익은 배당을 지자체가 가져갑니다. 그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기타 수입이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럼 그 돈을 갖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뭐 기재부에다 주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주겠습니까? 자기 지자체에 재투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구조인데 이제 그런 거를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향후에는 지방 공급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전체 국토를 가지고 하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하고 같이 그쵸. 하게 되는 그래서 지역을 계획하는 거죠. 도시계획 부분은 지자체로 권한이 많이 넘어갔어요. 중앙도시계획 말고는요. 네. 지역 도시계획은 권한이 넘어갔는데 핵심은 뭐냐면 주택 정책 권한인데 그거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약적 저축 같은 경우도 이 청약 통장 같은 경우도 지자체마다 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어느 지자체는 노인이 많고 어떤 지자체는 청년이 많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가점제라든가 제도가 다 지역에 맞게끔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짜야 되는데 완전 획일화로 지금 전국토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청약통제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청약통장을 개혁하는 문제하고 기금 관리 주체를 지방으로 넘기는 문제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죠. 그래서 기금도 사실은 그래서 이 100조에 되는 이 주택 청약저축이나 국민주택금을 지자체로 쪼개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작년에도 이거를 제도 개혁을 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입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입법이 어려우면은 시행령만 바꾸더라도 충분히 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입법하는 그 방법에는 처음에는 이제 모든 이 주택 정책에 대한 권한과 운영이 국토부 장관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만 그냥 지자체에 있다라고 입법 발의하면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 기금은 그 밑에 단이거든요. 네. 기금이 다 이제 지자체 넘어가는 거죠. 심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운영 권한은 허그로 돼 있거든요. 네, 주택도시기금. 근데 그 이제 시행령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오점이 있던 게 일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지자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그랑 지자체랑 나눠서 그거를 기금을 관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방법은 그냥 지자체가 100%다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허그는 원래 주택 보증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금 운영이 없다고 해서 업무에 없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가 쪼그라들거나 직원한테 신변의 위험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원래 주택 도시 보증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 해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기금이라는 거에 이제 넘어간 게 사실은 허그랑은 좀 맞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증하는 회사인데 기금은 사실은 이게 스페셜리스트, 금융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들어가서 우리 국민연금 운영본부처럼 그렇죠. 국민연금이 한 1,000조 되고 이게 200조니까 막강하잖아요, 200조는요. 국민연금의 5분의 1이나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공적 기금이 한 2,200조 되는데 양대 산맥입니다. 이게 1,000조, 이게 자청용 500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도시기금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이 기금 운영을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200조 원의 주인을 찾아주자. 근데 네. 그 주인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네, 이게 지자체. 네, 그런 왜 얘기죠. 또 좋은 게 있냐면은 지금 지방은행이 다 죽었습니다. 광주은행은 전부은행으로 편입됐죠. 네네. 그다음에 충청은행 없죠. 강원은행도 없고 제주은행도 신한은행이 자회사로 가져왔죠. 근데 대구은행은 또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합니다. BNK밖에 없는데 이 지역이 살려면 지역 금융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 금융이 살려면은 지역 공공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네네. 그럼 이 주택도시기금이 만약 지자체로 가게 되면은 뭐 제주 같은 경우도 1조 되는 엄청난 자금이 제주도 예산이 5조밖에 안 되는데 1조가 가버리면은 이 제주의 이 주택도시기금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 기금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 지금은 중앙에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하는데 지자체에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운영을 하게끔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지자체의 그 지역금융이 활력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지방 살리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역금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에 피를 공급하는, 예. 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네. 자치분권 균형발전 얘기할 때 맨날 국세, 지방세 얘기하고 뭐 보조금, 교부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55% 이상은 지자체로 가고 있거든요. 세출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렵고 그거는 이미 60% 가까이 지자체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권한이 넘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권한이 기금에 있는 거죠. 기금의 이 2,200조의 이 기금을 지방 분권할 수 있는 기금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는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이 관리하는 게 맞지만 이 주택도시기금은 목적성 기금이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은 지자체에 뿌려주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지역 경제. 네, 교수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요. 네. 그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다 가져가서 난개발하고 팔리지도 않을 주택을 네. 짓고 이럴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분명히. 근데 이제 잘못하고 계시는 게 이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에만 지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게 용도가 도시재생에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C까지도 활성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역 경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그 항목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주택에만 쓰이는 자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못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권한과 책임을 같이 지자체가 갖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말씀 들으면서 청약저축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100조 원 우리 들어가 네. 있는 돈 주인을 적절하게 찾아주자는 데까지 가서 그 주인 찾아주면 네. 그 주인들이 다 지방에 있기 네. 때문에 지방 살리기도 된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 주택도시기금의 개혁이 상당히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주자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방 네. 소멸도 막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엔비디아 이야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무명님이 댓글 주셨는데요. 너무 또 수준 높은 댓글이에요. 네, 인구 문제 이야기하시면서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인공지능 시대 오히려 환영하면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 박사님. 네. 엔비디아가 너무 뜨거워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가는 막 오르고 네. 뭐 AI 시대는 열렸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특히 또 올랐던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사실은 순이익률이 거의 60%에 가까운, 즉 100달러를 팔면은 60달러를 버는. 저는 하드웨어 업체가 이렇게 돈 버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마진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 이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수준인데 하드웨어를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낸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고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주가를 볼 때는 뭐 제가 주식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이제 AI 칩 시장을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AI 칩, 즉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엔비디아의. 앞으로 이 AI 칩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2, 3년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영국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제레미 그램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특정 업계는 프로핏 마진, 그 순이익률은 그 업계의 메디안 밸류, 그러니까 중간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너무 높으면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그 수익률을 나눠 먹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수요 공급 시장으로 간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인가? 그러니까 요 이슈가 남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진율이 떨어진다라면 이것이 엔비디아에게 또 나쁜 건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 질문으로 들어간다라면 이 AI 칩 시장을 일찍이 젠슨왕이 받고 GPU가 이 AI 칩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가장 끌어가고 있는 이 견인차는 H100이라는 거 지금 거의 4만 달러까지 가고 있죠. 이 H100이 앞으로 2, 3년 동안도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또 올해 2024년 12월로 예상되고 있는 H200 좀 더 진화된 이 AI 칩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봤는데 AMD 대표가 리사 수인가요? 이 AMD 네, 이 사람이 사촌인 건 아세요? 젠슨왕과? 아 그래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둘 다 대만 출신이죠. 네, 둘 다 대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2027년까지 AI 칩 시장이 4천억 규모로 커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작년에 반도체 전체 시장이 5천억 정도 규모고요. AI 칩 시장이 450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450억 달러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90%를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시장의 규모가 꼭 8배에서 10배까지 커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엔비디아가 심지어는 60%만 유지해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안정적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자면 리사스가 얘기했던 AMD 대표가 얘기했던 4천억 달러로 이 시장이 가족 커갈 거라는 것은 AI 붐이 거품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품이 아니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회전목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흔히 말하는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죠. 작년에 그 전체 엔비디아의 H100 수요에 AI 칩 수요의 19%에서 약 20%를 마이크로소프트 혼자서 했어요. 그다음에 2위 소비자가 누구냐면 메타가 13%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이 테슬라하고 어도비 요 6개 업체가 합쳐서 전체의 50%를 그러니까 소비자였습니다. 이 전체의 50%를 가져갔고 이것이 엔비디아가 매출을 올렸고 엔비디아는 또 이걸 누구한테 제작 주문을 했냐면 TSMC에 있죠. 물론 여러분 이 H100이라는 이 GPU 칩은 거의 시스템 반도체 수준으로 부품이 약 3만 5천 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고대역 메모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HBM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꼬리가 물려 있고 TSMC는 또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ASMR, 네덜란드에 있는 ASMR에 의존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꼬리 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쇄 꼬리 물기가 우리가 만약에 한 군데서만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연쇄 꼬리 물기는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셨던 그러니까 2월 16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독특한 분석을 내놨어요. 시스코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를 분석해 보면서 시스코처럼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똑같이 오르고 있다. 똑같은 옛날 시스코. 옛날 시스코. 근데 시스코가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지금 저 보이시는 그림인데요. 이 파란색 그림이 이제 시스코의 주가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그림이 이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근데 보면은 비슷하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시스코는 1996년부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오피니언으로 나왔던 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어떤 분석적인 글이라기보다는 한 기자의 주장인데요. 저렇게 올랐으면 이제 저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시스코가 내려갔을 때 봐야 될 것은 아까 말했던 회전목마처럼 먹게 있는 이 먹이사슬에 시스코의 주 고객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닷컴 버블의 주체들이었던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시스코의 통신 장비와 서버 장비를 샀던 겁니다. 그렇죠. 인터넷 시대에 장비를 파는 회사였던 거죠. 시스코죠. 시스코가. 그렇죠. 근데 그 장비를 내서 닷컴 버블이 왜 생겼습니까? 이 먹이사슬에서 있는 최종적인 소비자들이 매출을 못 냈어요. 그렇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대부분 매출을 못 내고 투자만 많이 받고 매출을 못 냈어요. 매출을 못 내다 보니까 결국은 시스코의 장비를 갖다가 중고로 부도가 나면서 내놓게 되는 거고 시스코에 대한 소비가 확 갑자기 다운되니까 시스코가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 시스코의 주가도 폭락했던 거죠. 그럼 엔비디아의 가장 우리가 엔비디아를 봤을 때 주가를 보거나 어떤 엔비디아의 그냥 기업 전망을 펀더멘탈을 봤다라면 즉 최종 소비자인 당시의 닷컴 버블에 있던 수많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지금은 흔히 말하는 이 빅테크들이잖아요. 빅테크들이 과연 이걸 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AI 칩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즉 지금도 오픈 AI에서 챗GPT를 만들거나 뭐 MS에서 그걸 변형한 코파일럿을 만들거나
또는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만들거나 메타에서 람다2를 만들거나 메타 AI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학습 비용을 들여서 AI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학습 비용을 들었던 이 AI들이 2,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매출에 기여를 못해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지만 매출에 기여를 못한다고 한다라면 여기서부터 붕괴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붕괴가 되면 엔비디아도 같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못해서가 아니라 먹이 사슬이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붕괴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저 가능성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는 저렇게 시스코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밖에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여러분 메타가 보면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메타가 실적이 좋았는데 특히 광고에서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메타는 대단히 2년 전만 해도 주가도 여러분 하락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 왜 안 좋았냐면은 애플에서 서드 파티를 갖다가 가져가는 데이터를 막아버렸어요. 메타가 즉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리고 기타 왓츠앱이라든지 또 메타에서는 다른 기업에서 있었던 서드 파티 데이터를 사들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광고 효율성을 높였었는데 갑자기 애플에서 그 목줄을 재니까 갑자기 광고 효율성이 떨어진 거예요. 광고 매출이 줄어드니까 메타의 주가도 폭락을 했던 거죠. 근데 작년에 왜 메타의 실적이 좋았냐면 메타가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의 어떠한 최적화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서 물론 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메타 페이스북 보면 광고도 많이 늘긴 늘었어요. 광고가 차지하는 공간도 늘었지만 효율성이 대단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서드 파티에서 데이터.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한테 이 광고를 쏴줄 것인가를 결정해서 줬던 것을 그걸 막았을 때 주가가 확 떨어지고 이익도 떨어졌다가 AI 활용해서 그 타겟팅을 다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종수가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이 스크롤링하는 패턴들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컨텐츠의 패턴들을 분석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이걸 분석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광고가 어울릴 거야. 그러면서 광고 효율성을 대단히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 시장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작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AI 덕이군요. 네, AI 덕인데 이번에 또 2월 11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난 1년 동안 AI가 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광고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로 예측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뭐냐면 TV 시장이나 종이신문 시장이나 매거진 시장의 광고는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증가했는데 앞으로 2007년까지 광고 시장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증가폭이 뭐냐면 4천억 달러 규모예요. 증가폭이 4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이. 그리고 이걸 누가 다 가져갈 거냐고 그들은 예측하냐면 4분의 3을 빅테크들이 다 가져갈 거로 예측했어요. 그러니 메타하고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또는 틱톡이라든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체 광고 시장의 4분의 3을 가져갈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AI라는 거예요. 즉 AI가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차별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AI를 쓰면서 저의 생산성, 저의 시간 절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뭐 그래봤자 제가 챗GPT에다 매달 $20 더 내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 시장이 과연 앞으로 엔비디아 시장을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업에서 활용되면서 실제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사이즈를 커낸다라면 이미 4천억 달러의 어떠한 시장들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먹이사슬의 최종적인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AI 덕으로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버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먹이사슬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성장성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50%, 60%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북을 못 다물겠더라고요. 너무 이런 기업 이윤율을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을 계속 유지할지는 전 모르겠어요. 이것이 메디안 밸류라고 할 수 있는 중간값인 즉 AI 칩 시장에서의 중간값이라고 할 때는 20%나 30%대로 수렴할 수는 있어요. 다시 수렴하더라도 시장이 거의 8배에서 10배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지금 90% AI 칩을 갖고 있다가 60%로 줄어도 워낙 시장의 사이즈가 흔히 말하는 TAM이라고 하죠.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있는 이 시장의 규모가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떠한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 다만 지금보다도 더 좋은 프로핏 마진을 내면서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항상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지 지난 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잠깐 오르는 건 일시적인 오르는 거고 계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년 동안도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서의 어떠한 중심적인 어떠한 역할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이 회전목마는 종속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들은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엔비디아는 거칠게 표현하면 TSMC에 의존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또 ASMR에 의존하고 있는, 이것에서의 종속적으로 이 원심력에서 구심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은 이미 포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메타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한 아키텍처를 구축해서 GPU를 좀 덜, 엔비디아의 GPU를 좀 덜 쓰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체 칩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확대시키고 있고, 또 M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텔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네네. 인텔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물론 그 계약이 현실화되는 건 물론 여러분 당장이 아니라, 항상 반도체는 계획 세우면 생산까지 이르는데 리드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미니멈 2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26년에서나 생산될 수 있다는 거고, 그때까지는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 수 있겠지만 인텔하고도 협약을 했고요. 심지어는 엔비디아도 TSMC하고 삼성에 대한 종속성을 줄이기 위해서 인텔하고도 또 계약을 했어요. 인텔하고도 계약을 해서 주문 파운더리를 너네가 인텔이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파운더리 부분을 인텔하고도 하겠다는 계약을 했고요. 또 하나는 또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받고 있는 그 메모리. 고대역형 메모리 HBM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SK 하이닉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론에게도 받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이 의존적인 먹이사슬 자체도 해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로도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칩 스타트업들이, AI 칩 스타트업들이 지금 대단히 빠르게 생성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제레미 그랜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률이 높으면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그거 조금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다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갉아먹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로 중간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AI 칩 스타트업들이 어딘지를 봐야 될 텐데, 한국의 대표적으로는 레벨리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관심 받았던 이런 것은 되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메인 AI 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을, 경제성을 대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H백이라고 하는 굳이 학습시키는데 4만 달러, 칩 하나에 4만 달러라는 이것들을 굳이 쓸 필요 없이 더욱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부분들에서 비용을 낮춰주는, 즉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의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칩을 개발하는 게 레벨리온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외신에서 보셨을 것 같은 것은 그로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로크라는 것은 구글의 TPU, 그러니까 텐서 이 프로세서 유닛을 만들었던, 여기에 초기 창업자들이, 초기 개발자들이 독립해서 만든 데인데 최근에 약 100배 정도의 경제 효율성을 자랑하는 칩들을 시연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칩들이, 그러니까 AI 칩들이 전용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즉 광범위하게 게임용 칩이라든지 광범위한 GPU가 아니라 AI에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적인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의 수익성을 뜯어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드는 경향성들, 이것도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이미 양산 체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여러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 AI라는 건 학습 단계가 있고 추론 단계가 있어요. 추론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할 때 우리 사실은 온디바이스에서 뭐 대답도 하는 요즘 그런 경향성도 있지만 다시 클라우드 가서 답을 찾아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 추론할 때는 굳이 비싼 GPU 그 H100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칩들에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들어오는 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추론 쪽이에요. 추론에서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굳이 고가의 H100을 쓴 게 아니라 H100은 학습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론이 양이 적어서 그런가요? 이제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만들 왜? 때까지는 학습을 대단히 많이 시키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추론이죠. 예를 들자면 오픈 AI만 해도 지금 가입자들이 1억 명이잖아요. 그럼 1억 명들이 계속해서 질문 던지면 그때부터는 추론이에요. 여기에는 학습용 GPU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학습용 시장과 추론용 시장으로 이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추론용 시장에서 어떻게 엔비디아가 수성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실적 보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가의 전문가들은 추론용 칩은 한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 정도에서 AI 칩의 매출 중에서 추론용 칩은 한 20%고 사실 80%는 학습용 칩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추론용 칩이 40%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엔비디아의 칩을 추론용으로도 빅테크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추론용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거라는 걸 보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는 작년 2023년까지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기간 동안 이 추론용 전용 칩들로 시장이 무게중심이 조금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봐야 될 리스크. 하지만 리스크지만 기회로 보셔야 될 것들은 이제 2027년까지 지금의 어떠한 AI 칩 시장이 이제 8배에서 10배 정도 커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 거고 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기회도 분명히 존재하고 하지만 도전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쪽이 다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시장의 속성상 지금의 순이익률 60%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거를 기준으로 주가가 형성됐을 것 같아요. 네. 기대는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뭐 기대도 쪼그라들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총 방향이 마진에 중요한 예를 들면 것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총 순이익률의 규모는 커지죠. 그러니까 이익률은 줄어들어도 이익의 규모는 커진다. 이익의 규모는 대단히 커질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니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90%에서 60%로 가더라도 시장이 그대로 사이즈가 예를 들면 시장이 10%씩밖에 증가를 안 한다. 근데 거기서 이익률이 떨어진다면 전체 총 이익도 절대량도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근데 시장이 8배, 10배씩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익률을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이익은 우리의 총량은, 총 규모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면 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총량이 늘어나면 이익률이 떨어져도 괜찮을 수도 있다. 이익률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익률은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거는 기적적인 이익률이고 이익률이 더 높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레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이익률이 높은 곳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옆집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옆집에서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면 비트코인 들어가시잖아요. 옆집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은 커피집으로 돈 냈다면 옆집에 커피집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고 저 식당에서 돈을 벌었다면 옆집에 똑같은 식당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쫓아가기 위한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행위들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화적으로 엔비디아의 이러한 기록적인 순이익률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 물론 2024년에는 조금 유지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샘 알트만도 들어오고 있는 거고 소프트뱅크도 들어오고 있는 거고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지금 이 고수익률의 AI 칩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 경쟁력을 요거 하나씩 좀 짚어보면 어때요? 예를 네.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빅테크도 짜장면집을 차린다. 스타트업도 짜장면집을 차린다. 네. 뭐 추론칩도 네. 들어와가지고 짜장면하고 비슷한 뭐 라면집, 칼국수집 들어와서 비슷한 거 경쟁한다.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네. 여기에 맞서기 위한 엔비디아의 어떤 고유한 경쟁력이 있나요? 차별성?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AI 칩이 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GA4인가요? 지포스. 그래픽카드. 게임하려면 장착해야 되는 거죠. 저도 기억납니다. 90년대 컴퓨터 사면서 지포스를 살 것인가 경쟁사 지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저렴한 게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여러 개 이걸 살 있습니다. 것인가? 네. 근데 거기 망했죠. 망해가지고 그 기술들을 엔비디아가 다 특허를 다 사들였죠. 그래서 이 RTI인가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포스가 정말 이 지포스 시장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픽 카드 시장이죠. 그렇죠. 그래픽 카드 시장이죠. 컴퓨터가 진화하면서 사실 컴퓨터는 CPU를 중심으로 작동하던 시대에 우리가 화면의 질이 좋아지고 화면에서 좀 더 사람들이 막 흑백 보다가 칼라 보고 칼라에서도 정말 더 선명한 이 칼라를 보고 또 게임을 할 때 좀 더 이 3D적인 요소들까지 보게 되면서 이 그래픽 칩들이 커졌던 거고 이 게임을 할 때는 화면도 중요하지만 소리도 중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GPU라는 거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저는 개발이었다라고 보고 미래를 내다봤던 기회라고 보고 인간의 욕구가 단순하게 어떤 계산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게임을 한다라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이런 시장의 기회를 봤던 거고 CPU가 흔히 말해서 이
연산을 갖다가 이 하나씩 연산을 한다라면 GPU는 이렇게 멀티모달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병렬 연산을 했던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임스 황이 스탠포드 대학을 갔다가 스탠포드 대학 박사 출신이죠. CEO 젠슨 황이. 예, 젠슨 황이 스탠포드 박사 출신인데 자기 후배들 보러 갔다가 보니까 그 연구실에서 AI를 연구하는데 우리 엔비디아 GPU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CPU를 썼거든요. 아, 그 연구실 가서 본 거예요? 연구실 가서 보고 가서 야 GPU를 AI에도 쓴다 그러더라. 뭔가 이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GPU를 갖다가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이 연산 처리를 했는데 갑자기 그때 정말 젠슨왕은 운도 따라졌어요. 갑자기 여기에 비트코인 열풍이 분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CPU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CPU로 하기에는 이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GPU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붐을 타고 또 한 번 크게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지만 2022년과 2023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 코인의 겨울이었잖아요. 코인의 겨울이 오면서 쭉 다시 엔비디아 주가도 빠지고 게임 시장도 한 번 다시 빠지고 이러면서 엔비디아 이거 가능성 있을까 했는데 여기에 2022년 말에 이 오픈 AI가 챗GPT를 열면서 이 AI 열풍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목적 의식적으로 AI 시대를 갖다가 미리미리 뭐 10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게임 시장을 준비했었고 젠슨 황이 일찍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사람들이 AI 연구에 GPU를 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부분에서 진화된 GPU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시대적으로 한 발 앞서가는 것을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런 기회를 미리 포착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젠슨 황이 똑똑해서 그랬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젠슨 황의 그 인사이트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CPU는 말하자면 공학용 계산기, 미분이 되는 계산기인데 네. 그거 가지고 처리하고 처리하고 있었는데 사실 게임용 그래픽 GPU라는 건 당시만 해도 아주 간단한 계산만 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낮은 네. 거를 여러 개 한꺼번에 네. 1 더하기 1 같은 거를 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개의 장난감 계산기 같은 네. 거였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AI에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 인사이트가 놀라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컴퓨터 역사를 젠슨 황이 같이 해서부터 젠슨 황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만에서 태어났고 네. 10살 때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잖아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10살 때니까 뭐 완전히 초기 이민도 아니고 사실은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아버지가 이제 화학자였고 어머니가 영어 교사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화학자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하이오 공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탠포드까지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던 거고 그러면서 제일 첫 직장이 여러분 AMD입니다. 첫 직장이 사촌인 리사수가 있는 네, 그 AMD. 예. 그래서 그 AMD가 이제 첫 직장이고 그때부터 칩 개발에 들어갔었어요. 그때가 근데 언제냐면은 1980년대, 90년대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IBM이라든지 애플이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퍼스널 컴퓨터에서 특히 애플의 힘이 컸죠. 애플이 그러면서 이 컬러로 만들고 그래픽으로 만들면서 흔히 말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GUI라는 것을 했고 여기에 발맞춰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도 비슷한 거 만들어야지 만들었던 게 윈도우즈잖아요. 네. 이러면서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이 그래픽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말씀하셨던 건 초기에는 아주 단순한 그래픽을 처리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윈도우즈 처음 나왔을 때 지금으로부터는 이게 다 각진 맞아요. 육각형으로 된 것들을 그냥 촘촘촘촘히 이렇게 연결했던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가능성들을 미리 봤다라는 거고 이 와중에서 사실 엔비디아가 2번 정도 부도가 날 위기도 겪었어요. 부도 날 위기도 겪었었고 이러면서도 꾸준하게 이 컴퓨터를 사람들이 즐기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멀티미디어적으로 즐기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것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게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을 보고 영상을 편집하는데도 이 GPU가 대단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일찍이 깨달았다는 부분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10살 때 이민을 왔으면은 정말로 아메리칸 드림이 성공한 경우네요. 네, 이건 완전한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이고 대만에서도 지금 국민적 영웅이죠. 대만 출신 중에서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만 출신들 한번 묶어가지고 저 분석하고 싶어요. 대만 출신의 CEO들 리사수하고 네, 뭐 네. TSMC라는 기업도 그렇고. 네, 네,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빠뜨린 이야기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주의해야 여러분도 되죠? 아시는 것처럼 네.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옆으로 흔히 말하는 조정기라든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드리면 미국에서의 이 파이낸스 흐름 중에 이 3, 4, 5월이 좀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대량적인 세금이 정부로 흘러들어가는 기간이고 그 이외에서는 정부의 돈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는 기간이라고 보는데 이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 증시에서는 왜냐하면 민간들이 되게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주식에 투자할 돈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체적으로 볼 때는 4월, 5월은 이 횡보가 가능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엔비디아에도 횡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 시장의 구조가 그렇다는 걸 보시고서 언제 들어갈 것인가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많은 득을 보고 계실 거지만 뭐 주가라는 것들이 항상 항상 조정과 상승 또 하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유념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칩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의 기업에서의 활용은 훨씬 더 많아질 네. 것이 분명하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닷컴 버블 때하고는 분명하게 다르다. 네. 네, 네. 이거는 버블은 아니다. 네 버블 아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강 박사님 또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평일 12시 반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내일은 휴일이라서 3일절 공휴일 잘 쉬시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핫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얘기하고 엔비디아 얘기했으니까 이제 부동산 얘기할 차례입니다. 아파트 살 때인가 아닌가 한번 이광수 소장님 모시고 격렬하고 이 재미있는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12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